도윤아, 엄마는 아빠를 찾아야 해. 할머니랑 먼저 가. 그리고 꼭 살아있어야 해.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이곳에는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울고 웃으며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아빠랑 함께 앉아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뒤편으로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보였죠.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청현제의 처마 끝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옥 호텔 청현제. 이곳은 전통미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기와 한 장, 대들보 하나까지 장인의 손길로 되살렸다는 이 공간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화재급 명품이라 칭송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찬란한 풍경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감탄이 아닌 알 수 없는 경직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걸린 대형 액자. 거기엔 복원 이전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황량한 빈터, 쓰러져가는 돌담 몇 개, 그리고 설명 문구. 사람이 살지 않던 땅, 잊혀진 전통을 되살려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땅? 그의 머릿속에선 전혀 다른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좁은 골목길, 빨랫줄에 걸린 하얀 속옷들, 저녁이면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담장을 타고 넘어오던 그곳,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던 마당,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콩을 까시던 오후의 햇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불꽃과 비명. 손님 괜찮으세요?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에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다시 움켜쥐며 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벽과 기둥을 훑었죠. 나무는 어디서 가져온 거며 돌은 누구의 집 주춧돌이었을까요? 이 기와 아래엔 누구의 이름이 묻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실 창문을 열자 멀리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고 작은 청현제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작은 가게에 도윤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곳엔 한옥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밥집 문 앞에도 철거 예고문 붙어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속 어린아이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웃고 있었어요. 뒤편으론 좁은 골목과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보였죠. 지금 청현제가 서 있는 과거의 동네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라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철거반이 들이닥치던 그날, 엄마의 비명과 아빠의 고함, 불타는 지붕과 무너지는 벽,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를 품에 안고 달려가던 옥분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한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이곳이 가슴이 아려오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은 비어있던 땅이었을까? 희미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청현재의 옛 모습. 분명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행복한 웃음이 온 기와를 들썩이며 함께 울고 사랑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모두의 행복을 뿌리째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죠.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파일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1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문화재 복원 기록, 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주민 동의서, 그리고 삭제된 이름들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파일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정임 미공개 파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을 감추려 하고 지우고 덮으려 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으로 남깁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청현재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문혁 회장은 언제나 정확히 8시에 청현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직원들은 이미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신감과 권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직원들의 인사에 문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뭇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듯한 태도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 기와 한 장, 나무 기둥 하나까지 자신의 의지로 세워 올린 사람처럼요. 회장님, 오늘 9시에 강도윤 씨와 미팅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혁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건축 전문 기자라고 했나? 네, 전통 건축 복원 관련 기사를 주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 문혁은 다시 걸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들은 언제나 환영이었어요. 특히 전통과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청현재를 찬양했고 그 찬양은 곧 더 많은 투자와 명성으로 이어졌으니까요. 회장실에 도착한 문혁은 창가에 서서 호텔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기와 지붕,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낡은 국밥집.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 저 국밥집 철거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옥분 씨가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요. 거부? 문혁의 목소리에 미세한 짜증이 섞였습니다. 보상금을 2배로 올려줬는데도? 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혁은 코웃음을 쳤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니.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액수가 부족했을 뿐이죠. 적당히 처리하게.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정확히 9시 도윤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제스처였죠.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님. 청현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문혁의 얼굴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눕시다. 문혁은 직접 차를 따르면 말했습니다. 우리 청현재는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복원 프로젝트예요.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이곳이 복원되기 전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윤의 질문에 문혁은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주민들은 없었습니까? 순간 문혁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는 속도가 미세하게 빨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계셨죠. 하지만 모두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합의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혁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아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는 것을요. 혹시 서정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번엔 문혁의 눈빛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찰나였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서정임? 누구죠? 기록에서 발견한 이름인데 이상하게 중간에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문혁은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홍보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문혁은 다시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이번 악수는 아까보다 짧았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나서자 문혁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 그 사람 신상 좀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문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전통을 말하는 그 입술 사이로 권력의 언어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도윤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조문혁 대표는 한옥 호텔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혁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갑자기 약속을 핑계로 인터뷰를 빠르게 끝내는 태도에서 오래된 기자의 느낌으로 그를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호텔 객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지 30분.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문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서 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 앉았습니다. 도윤은 지난 1년간 수집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 복원 기록,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 건축 허가 문서, 그리고 주민 동의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건물 구조에서 발견됐어요. 문화재청에 제출된 복원 설계도를 보면 청현제는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랐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직접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기둥의 간격과 마루의 높이가 설계도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왜 굳이 바꿨을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철거 전 이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하자 흐릿하지만 건물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배치를 보니 청현제의 일부 건물 기둥이 정확히 옛 주택들이 서 있던 위치와 겹쳤습니다. 설마.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현제는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존 건물의 기초를 그대로 활용한 거였죠.
복원이 아니라 은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민동의서 총 17장 모두 깔끔하게 서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 서류들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필체가 너무 비슷했어요. 물론 사람들의 글씨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명의 서명이 모두 같은 각도, 같은 압력, 같은 획의 떨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도윤은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명들을 겹쳐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거야. 누군가 17명의 이름을 대신 서명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어요.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실 서비스입니다. 도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가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설관리팀 명찰을 단 5만석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수건은 충분해요. 아닙니다, 손님. 특별히 새 수건으로 교체해드리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만석은 방안을 힐끗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노트북에 머물렀어요. 찰나였지만 도윤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문을 열어주자 만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건을 교체하는 동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 근무하셨어요? 도윤의 질문에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 호텔이 지어질 때부터 계셨겠네요. 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수건을 재빨리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석은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정임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서정임. 그 이름은 주민동의서 초안에 한 번 등장했다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종본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흔적 없이 지우려고 해도 세상 모든 기록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서정임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 동명이인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문혁 회장 부인 별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는 15년 전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서정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조문혁의 아내. 그녀가 주민동의서에 이름을 남겼다가 삭제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의도야. 분명한 의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현제의 아름다운 지붕 너머로 작은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빨간 철거 예고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정임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남기려 했나? 진실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그날은 2005년 11월 1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마을엔 평소처럼 저녁 짓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끓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골목 어귀에서 장기 두는 할아버지들의 한숨 소리. 그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마을 입구엔 이미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8시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주민 여러분, 최종 통보드립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새벽 5시라고? 우리한테 시간도 안 주고?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무슨 철거야? 우리 집은 3대째 살던 곳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지만 확성기는 무심하게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11살 도윤은 집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짐을 싸고 있었고 아빠는 골목에서 다른 주민들과 모여 서 있었죠. 도윤아, 방에 있는 책 좀 챙겨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외할머니 댁에 잠깐 있을 거야. 금방 돌아올 수 있어.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골목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도 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법적 절차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무슨 철거야. 내일 아침까지 버티자. 그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새벽 4시 불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헤드라이트였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골목 입구를 가득 메웠죠. 그리고 그 뒤로 헬멧을 쓴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아마도 철거반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리는 이번엔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들의 집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어요. 첫 번째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지만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끝 빈집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쿵, 쿵,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제지하려 했지만 헬멧을 쓴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십시오. 위험합니다. 밀치고 밀리는 소리,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어요. 도윤의 아빠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치다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났죠. 엄마는 도윤의 손을 꽉 잡고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도윤아, 눈 감아. 보지 마. 하지만 도윤은 보고 말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한 걸요. 처음엔 작은 불꽃이었어요. 누군가 던진 횃불인지 전선에서 튄 불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번졌죠. 낡은 목조 가옥들은 마른 장작처럼 타올랐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도망치는 사람, 물을 뿌리려는 사람, 집안에서 물건을 꺼내려는 사람. 애들부터 내보내. 애들 먼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도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누군가 도윤을 낚아챘습니다. 한옥분이었어요. 이리 와. 빨리. 옥분은 도윤을 품에 안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따라오려 했지만 무너지는 기둥에 가로막혔어요. 도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 엄마. 도윤은 소리쳤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목을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화염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비명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도 무너지는 집들 사이에서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옥분의 품에 안긴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에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 도윤아, 내가 살아야 한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팔은 도윤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도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잠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잿더미와 무너진 벽돌, 타다 남은 기둥만이 남은 채 사라져 있었어요. 그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은 폐허 속을 헤매며 가족을 찾았고 물건을 찾았고 기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한옥 호텔 청현제의 탄생에 묻힌 첫 번째 죄목입니다. 그날 밤 마을과 함께 사라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기억과 존엄이 함께 재가 되어 흩어졌죠.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한옥이 세워졌습니다. 한옥부는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밥집 옥분네. 간판도 낡았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곳이었어요. 청현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마을이 사라지기 전부터 옥부는 여기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솥에 사고를 넣었어요.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옥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지. 그게 옥분이 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였어요.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남자였죠. 옥분은 묻지도 않고 국밥 한 그릇을 내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천천히 드세요. 옥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이 자리를 지켰어요. 아침 7시 도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왔니? 옥부는 도윤을 보자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엔 걱정이 섞여 있었죠.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할머니 국밥 먹으러 왔죠. 도윤은 익숙하게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옥부는 특별히 고기를 더 얹은 국밥을 내왔어요. 많이 먹어라.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최고예요. 도윤은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 맛, 이 온기.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준 것들이었죠. 옥부는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청현제에서 뭘 알아냈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그날 밤 일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몽처럼 선명한 기억이었죠. 왜 또 그걸 묻니? 제대로 기록해야 해요. 진실을 밝히려면요. 옥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 다들 철거 때문에 난리였지만 난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거든.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 순식간이었어.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도망치고 난 내 엄마를 봤어. 너를 찾으면서 울부짖는 걸 봤지.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갔죠. 그래.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도윤이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데리고 나가달라고.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널 안고 뛰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 내 엄마 목소리가 들렸지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그를 키웠고 먹였고 지켜줬죠. 그날 이후로 넌 내 손주가 됐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난 널 내 손주처럼 키웠지. 옥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못 버리는 거야. 여기가 우리 마지막 남은 집이잖니. 내 엄마 아빠가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의 마지막 흔적이 모두 여기에 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철거 예고문. 언제 받으셨어요? 한 달 전쯤. 옥부는 가게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청현제 확장 사업이래. 이 주변 상가들 다 밀어버리고 호텔 부속 건물 짓는다잖니. 보상금은요? 시세의 2배를 내놓으며 나가라고 하지만 난 버틸 생각이야. 옥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곳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증명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면 그 사람들 기억도 다 사라지는 거잖니. 도윤은 일어나 옥분을 껴안았습니다. 안 사라져요.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도 이 가게도 그 사람들 기억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옥부는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1살 때 불타는 마을에서 구해낸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싸우려 하고 있었죠.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젠 제가 우리 집을 지킬 차례예요. 그날 오후 옥부는 가게 뒤편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철거 전 마을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골목 풍경, 명절 때 모여 앉은 가족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어린 도윤과 그의 부모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옥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개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현제는 계속 확장하려 했고 마지막 남은 이 작은 국밥집마저 삼키려 했죠. 할머니는 도윤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도윤이가 해줄 것을 아주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가게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청현제의 화려한 지붕이 붉게 물들었지만 옥분의 눈엔 그저 먹구름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 아침도 모레 아침도 누군가는 이 국밥을 먹을 테니까요. 도윤이랑 할머니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예전의 불길 속에서 이루어진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누구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분과 도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철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정임은 남편의 서재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조문혁과 누군가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럼 보상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나? 이미 2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 액수가 부족한 거지. 정임은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의서는요? 그건 자네가 처리하게.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정임은 황급히 복도 끝으로 숨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정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녀는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정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청연제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민동의서.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서명하지 않은 빈칸이었어요. 정임은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필적 견본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각 주민의 이름과 그들의 서명을 흉내낸 연습지들. 누군가 17명의 서명을 똑같이 따라 쓴 종이가 수십 장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시킨 건가요? 정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정임은 거실에 앉아서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우리 얘기 좀 해요. 문혁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청연제요. 그 마을 사람들. 문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사업이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고. 사업이라고요? 사람들 서명을 위조하는 게 사업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혁은 정임을 빤히 쳐다봤어요. 서재 뒤졌어?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봤어요. 당신,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요? 문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임아, 당신은 몰라.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도 돼요? 속이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결국 보상금 받을 거고 더 나은 곳으로 갈 거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도와준다고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거기 살았는지 알아요? 3대, 4대를 이어온 집들이에요. 돈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쩌라고? 개발을 하지 말라고? 그럼 이 나라는 발전을 못해. 문혁은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해. 부탁이야. 문혁은 냉정해진 목소리로 쌀쌀하게 말을 던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 정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몰래 서재로 들어가 모든 서류를 복사했어요. 위조된 동의서, 필적 견본, 철거 일정표, 보상금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주민 명단까지. 그녀는 작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남편이 비서에게 동의서 위조를 지시했다. 17명의 서명이 같은 사람 손으로 작성됐다. 10월 12일. 철거 예정일이 한 달 앞당겨졌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10월 20일. 남편이 시공사 대표와 만났다. 철거는 신속하게, 반발은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지시. 매일 밤 정임은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반복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언젠가 내가 되든 다른 누군가가 되든 진실은 알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1월 초 정임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곧 사라질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빨래가 걸린 마당, 화분이 놓인 대문,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
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누구신가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 동네가 곧 철거된다고 들었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3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래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보상은 제대로 받으셨어요? 받긴 뭘 받아요. 턱도 없는 돈 주면서 빨리 나가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말도 없어요. 정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할머니는 다시 콩을 까기 시작했어요. 정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 서류를 본 순간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밤 정임은 기록첩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기록, 모든 진실을 한 권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분께 저는 조문혁의 아내 서정임입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니까요. 제발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정임은 기록첩을 은행 금고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죽으면 이 금고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 2006년 3월 서정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꿈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불타는 집, 무너지는 벽, 울부짖는 목소리. 이건 제 죄예요. 저는 알면서도 막지 못했으니까. 정임이 남긴 기록첩은 15년 동안 금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이 그 기록첩을 찾아냈습니다. 침묵한 증인의 목소리가 15년 만에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도윤의 객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지만 작은 소리였어요. 도윤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문을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오만석입니다. 시설관리팀. 도윤은 문을 열었어요. 만석이 복도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복도에선 위험합니다. 도윤은 만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만석은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으세요. 아닙니다.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당신이 서정임 사모님 얘기를 했잖습니까?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만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철거 현장 사진이었어요. 포크레인과 불타는 집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셨죠? 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철거반 관리자였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제가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을 내보내라고, 빨리 밀어버리라고. 불은요? 그 불은 어떻게 난 겁니까?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고 마른 목재에 옮겨 붙었죠. 하지만 저희는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했어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었으니까.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었어요. 죽었습니다. 만석이 말을 끊었어요. 3명이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기록엔 없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할아버지 한 분, 무너진 기둥에 깔린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만석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아저씨 한 분. 강도윤 씨,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 행방불명됐어요. 아마 충격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돌아가셨다는 것과 어머니가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은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무서웠습니다. 조 회장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서정임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모님은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셨죠.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석은 USB를 꺼냈습니다. 당시 시공사 내부 문서들입니다. 철거 명령서, 사고 은폐 지시, 보상금 조작 내역. 그리고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사망자 명단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삭제됐지만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이제 이걸 주는 겁니까? 당신이 찾아왔으니까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진실을 밝히려 하잖습니까? 만석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돕는 것뿐입니다. 위험합니다. 조문혁이 알면 알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만석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이미 15년 동안 죽은 목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도윤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여기 와주셔서 그때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일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호텔 내부 동선, 보안 카메라 위치, 회장실 출입 시간, 필요한 모든 정보를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만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시공사에서 일하셨어요? 돈 때문이었습니까? 만석은 잠시 멈춰 섰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생각을 멈추면 양심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고통이었어요. 양심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철거 명령서, 사고 보고서, 그리고 사망자 명단. 마지막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민수, 2005년 11월 12일 오전 4시 45분 사망. 사인 심장마비.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고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정임의 기록첩, 위조된 동의서, 그리고 만석이 준 내부 문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만석이라는 내부자가 돌아섰고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청현재의 화려한 외벽 뒤에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현재 본관 회의실. 조문혁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화려한 건축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청현재 2단계 확장 사업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떠 있었죠. 회의실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자, 건설사 대표, 시청 관계자,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들. 여러분, 청현재는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문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문화보존 프로젝트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숭고한 사업이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청현재 주변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는데 바로 옥분의 국밥집과 주변 상가들이었습니다. 2단계는 이 구역을 매입해 전통 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한옥 찻집, 전통 공예 공방, 그리고 명품 레스토랑. 투자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구역 주민 합의는 됐습니까? 대부분 진행 중입니다. 한두 곳만 남았어요. 문혁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보상금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고 법적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조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관광 수입,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삼박자가 다 맞죠? 감사합니다. 문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 앉은 한 남자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세무사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조 회장님입니다. 비전이 다르십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완벽하네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문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혁은 비서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잘 진행됐어. 투자자들 반응이 좋던데. 네, 회장님.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국밥집은? 비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 한옥분 씨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제시했지? 시세의 3배입니다. 문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3배로도 안 되면 5배를 제시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요? 문혁은 돌아서서 비서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돼.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문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청현재 1단계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15년 전 서류들이었어요. 위조된 동의서, 철거 지시 문서, 사고 은폐 보고서. 문혁은 한참을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다 지난 일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시청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청현재 확장 사업 관련 서류 열람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도윤이가 내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내 공무원은 서류를 출력하기 시작했죠. 이거 언론에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까? 공개된 정보입니다.
사업계획서, 토지 매입 내역, 문화재 심의 결과 등등.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매입 내역을 보니 청현재는 지난 15년 동안 주변 땅을 계속 사들였어요.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땅도 있고 또 다른 땅은 거의 절반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싼 가격에 팔았을까? 도윤은 토지 소유주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소유주 대부분이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대표는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등록 주소는 같았어요. 조문혁 개인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판 거잖아.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토지를 먼저 싸게 사들이고 페이퍼 컴퍼니로 소유권을 돌린 다음 청현재로 비싸게 되팔려고 하는 수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 회피와 차익 실현을 동시에 한 거였죠. 이건 명백한 탈세야. 도윤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문화재 심의 결과였어요. 전통 건축 양식 완벽 재현, 문화재적 가치 인정,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승인. 청현재는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세금 감면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문화보존이라면서 실제론 세금 빼먹고 돈 벌려고 한 거네. 도윤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서류를 보는 순간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청현재 2단계 확장 사업 마이너스 국밥집 포함 상가 구역 매입 계획.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한 줄. 매입 불응시, 행정 대집행 및 강제 철거 진행.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야. 그는 서류를 덮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만석이었습니다. 강 기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법무팀에 지시했어요. 국밥집 강제 철거 법적 검토하라고. 빠르면 다음 주에 진행한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청현재의 화려한 지붕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고 그 아름다움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업이었고 문화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생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싸워야 했죠. 이건 개인의 악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이익을 챙기는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그 견고한 시스템을 부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라는 무기 앞에서 무참히 부숴볼 생각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청현재 창립 1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호텔은 분주했어요. 붉은 카펫이 깔리고 화환이 줄지어 섰고 수백 개의 조명이 건물을 비췄습니다. 청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죠.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 언론사 사장들. 검은색 리무진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조문혁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현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문혁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청현재는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보고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문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연회장은 300명이 넘는 하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고 샴페인이 넘쳐났죠.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청연제의 15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어요. 청연제는 15년 전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가 됐죠. 이 모든 건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청연제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낡은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은 집들. 이곳은 한때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쳐다봤죠. 문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영상을 바꿨어? 그가 비서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철거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집, 무너지는 벽, 도망치는 사람들. 2005년 11월 12일 밤, 이 마을은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통보도 없고 충분한 보상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위조된 동의서들이 확대되어 나타났죠. 17명의 주민 동의서지만 이 서명들은 모두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위조된 동의서였습니다. 도윤이 무대 옆문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강도윤, 당장 나가. 문혁이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도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15년 전 이 자리에서 쫓겨난 주민의 아들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문혁 회장은 이곳이 비어있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도윤은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위조된 동의서, 은폐된 사망 기록, 탈세 증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만석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당시 철거 책임자였던 오만석 씨의 증언입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문혁 회장의 지시로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냈고 불이 났는데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어요.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문혁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어요. 조문혁 회장의 아내 서정임 씨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죠. 스크린에 서정임의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문장들. 남편이 위조를 지시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공범이다. 문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도윤은 USB를 꺼냈습니다. 당시 내부 문서, 사고 은폐 지시, 사망자 명단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 자료는 오늘 밤 모든 언론사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제출될 것입니다.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장님, 사실입니까? 위조 동의서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망자가 정말 있었습니까?
문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이건 음모야. 나를 모함하려는. 하지만 그의 변명은 플래시 세례에 묻혀버렸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청현재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엔 짓밟힌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일부는 자리를 떴고 기자들은 문혁을 포위당해 질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혁을 경호원들이 빼내어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15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단 1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밖으로 나온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에게 걸어갔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그래. 잘했다, 도윤아. 옥분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통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죠. 그날 밤 청현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이제 영광 속에 가려져 있던 수치심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깊이 묻혀둬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1년 6월 청현재는 문을 닫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조문혁은 구속됐죠. 위조, 탈세, 사고 은폐, 죄목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전통의 탈을 쓴 탐욕, 화려함 뒤에 추악한 진실. 청현재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이 됐죠. 하지만 도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국밥집 옥분 내에 불이 켜졌어요. 한 옥분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솥에 사고를 넣었죠.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을 보며 옥분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왔니? 아침은? 할머니 국밥 먹으러 왔죠. 도윤은 익숙하게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옥분은 특별히 고기를 더 얹은 국밥을 내왔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또 얼굴이 핏기가 없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요. 도윤은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익숙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옥분은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청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시에서 인수한대요. 공공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네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철거로 돌아가신 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는 곳으로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게 됐구나. 네, 할머니가 지켜주신 기억 덕분이에요. 도윤은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철거 예고는 취소됐어요. 이 가게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옥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없었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엔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췄죠. 오후 도윤은 청현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출입이 통제된 빈 건물이지만
도윤에게 추모 공간 기획을 맡겨 출입이 가능하게끔 특별 허가를 내줬습니다. 도윤은 호텔 로비를 걸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이곳은 이제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죠. 그는 로비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대형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던 땅이라고 적힌 설명문과 함께 도윤은 액자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새로운 사진들을 꺼냈어요. 15년 전 마을 사진들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마당에서 빨래 널던 아주머니들, 고무줄놀이 하던 아이들. 도윤은 사진을 하나씩 벽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2005년 11월 12일. 아버지 사진이었어요.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이순이, 행방불명. 어머니 사진. 도윤을 안고 있는 따뜻한 미소. 박영수, 김정자, 이만호. 하나씩 하나씩. 도윤은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진을 걸고 이름을 적고 기억을 되살렸어요. 서정임. 마지막으로 조문혁의 아내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일기 한 구절도 함께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도윤은 한 걸음 물러나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 이제 다들 돌아오셨어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만석이었습니다. 강 기자님, 만석 씨.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억될 수 있게 돼서요. 만석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너무 늦게 한 것뿐입니다. 그는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도윤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옥부는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아 설거지를 도왔죠. 할머니,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왜 저를 구하셨어요? 그날 밤에. 옥부는 손을 멈췄어요. 내 엄마가 부탁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옥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그녀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살아야 했어. 그 사람들의 기억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게 너였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옥부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국밥집 불이 꺼지고 거리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작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옥분네. 15년을 견딘 그 작은 가게. 사라진 마을의 마지막 증인이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국밥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사람이 돌아올 때 집은 완성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기억이 집이에요. 사랑이 집이고 인연이 집이죠. 청연제는 무너졌지만 옥분내는 남았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따뜻함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으로, 망각이 아니라 기억의 계승으로.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과 사라진 마을의 기억들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용기와 함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국밥집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집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사람과 함께, 기억과 함께, 사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현재의 화려한 지붕은 무너졌지만 옥분내 국밥집의 작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